계속 사실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강원도에도 뭐 각종 예. 피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의암호죠. 역대 최장 장마 유가족분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소방 관계자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행정공무원 분인데 이 돌아가신 공무원 분께서 50일 된 생후 50일 된 아기가 있잖아요. 지난달 14일에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됐어요. 이건 또 비방용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수소차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10%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네. 뉴딜이라는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경우에 어디선가 비는 곳이 발생한다는 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SOC.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력 싸움인 것 같아요. 또 이제는 그래서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 사고가 애초에 예견된 인재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정작 강원도의 SOC 사업이 빠졌다. 국비나 도비를 써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사업은 민간 자본을 결국 투입시켜야 돼요. 만약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돼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앞에 스마트 붙여놓거나 뒤에 뉴딜 붙여놓으면 한국형 뉴딜로 포장되는 재탕삼탕하는 건 조금 그렇죠. 지양해야 된다. 네, 강원 기자회견 오늘은 휴가 중이신 최 국장님 자리를 취재 요정님이 좀 차지하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일단은 좀 여기가 상당히 좀 무거운 자리 같아요. 왜냐면 이 홍 기자 얼굴이 되게 작은데 상대적으로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애매하고 또 우리 TMI이신 녹화할 때는 거의 대부분을 얘기하시던 분이 없어서 이번 녹화가 좀 분량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나오신 패널 분들이 잘 끌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말씀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님께서 또 한 번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 뵀는데 네.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서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도 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좀 네. 예, 풀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핸스업 기자로 바꿔달라고. 그거는 저희가 네. 예, 저번에 논의했더니 그냥 핸섬이 낫다. 지인들 굉장히 싫어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저희 강원 기자회견 처음 찾아주신 청년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평소에 인터넷으로 애청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반고정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력이 좀 화려하시다고 아, 예, 하시던데요. 그렇죠. 네. 또 일단 이력이 저도 보니까 뭐 일단은 시작은 지금은 변호사지만 시작은 이런 법이 아니었어요. 아, 예, 그렇죠. 어. 그 입당을 20살 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전당대회 활동이나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활동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국회 입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법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로스쿨 왔다가 변호사가 된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보좌관을 하다가 어떻게 이번에 출마를 또 했었죠. 네네네. 예. 그 보좌진을 하다가 로스쿨 와서 한 3, 4년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 생활을 2, 3년 하다가 그때 그 공천을 못 받으셨는데 누구랑 좀 그때 그 김진태 전 의원하고 네. 예, 지역구에 대해서 뭐 공천 신청 같이 하고 면접도 같이 보고 네. 면접장에도 같이 들어가고 거물이 왜 거물인 줄 알겠다 그걸 좀 느끼게 됐죠. 뭐 경선조차 안 붙고 그냥 낙천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좀 있는데 당을 위해서 일하겠다 해서 나머지 선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자면은 계속 사실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강원도에도 뭐 각종 예. 피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의암호죠. 저희 뭐 취재 요정님도 현장 취재하셨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장마가 역대 최장 장마 50일을 넘기는 장마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좀 가봤을 때 너무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 이 수색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가서 좀 느꼈던 게 유가족분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소방 관계자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늦게 차도 좋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
왜냐하면 그만큼 물살이 너무 세고 수색이라는 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들 상부하는 모습을 봐서 이거 좀 빨리 매듭이 어떻게 좀 매듭이 져야겠다, 빨리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뭐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충격적일 만큼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선박 사고가 애초에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기사를 저희 해섬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예고된 인재라고는 제가 썼지만 사실 뭐 누가 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댐 저수지를 관리하는 유관기관 간 회의가 지난 6월에 강원도청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민관의 협조가 좀 원활해야 한다,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댐 저수지 간의 주체 그리고 책임도 좀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력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이제 용수댐이나 다목적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에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큰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요. 강원도에 한 78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책임만 다하다 보면 사고가 벌어지는 의암호 사고에서도 댐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수면에서 작업이 벌어졌다는 것들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 레저 업체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어나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관리하고 있던 주체들을 뭐 하나로 묶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게 춘천시에 그 관공선 조례가 없어요. 이 사고가 이제 행정선, 뭐 환경선이 전복돼서 발생한 사고인데 관공선이라 그래서 공용선,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배, 선박을 관공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공선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고요. 춘천은 호수의 도시이기 때문에 호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배를 띄울 때 운행 일지나 뭐 항해 일지나 뭐 날씨를 봐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방류 속에서도 배를 쉽게 띄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방류에 대해서 뭐 토목공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댐이 있고 토사댐이 있어요. 콘크리트 댐은 물이 넘쳐도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류를 뭐 최대한 늦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토사댐은 물이 넘치자마자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소양댐은 토사댐인데 그럼 왜 토사댐으로 했냐? 댐을 건설할 당시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댐은 미사일 쏘면 바로 와르르 무너지는데 토사댐은 또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거기서 터져서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나 댐이나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정부에서 정부 주축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고 지자체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 근데 이미 이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유족들 보상은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 그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그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경찰 공무원분은 이 법에 의해서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행정 공무원 분인데 이게 공무 중 사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춘천시에서 우리 업무 지시를 내린 게 없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공무가 아니다라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되고 또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가 아니라 본인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과성이 없다라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께서 50일 된 생후 50일 된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분께서는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공무 수행 사망자로 인정이 되면 이 법에 보호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근로자시다 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달 14일에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뉴딜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지금 이제 한국형 뉴딜을 이제 정부가 지난달 14일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 강원도에서는 액화수소 사업 그리고 수열에너지 기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 그때 최 기자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최 기자가 전망을 했죠. 될 겁니다. 그죠?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됐어요. 이번에 보면 일단은 그 한국형 뉴딜의 영동 지역은 액화수도 사업이 됐고 이 영서 지역은 수열에너지가 됐고 또 여기에 원주권역은 그 전에 하고 있던 의료기기 약간 있고 또 횡성은 또 강원도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 네. 이 사업이 있어서 조금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관련 산업을 어떻게 또 육성을 하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강원형 뉴딜 사업, 좀 주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춘천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삼척동의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대표 사례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원형, 한국형 뉴딜 사업들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수열에너지,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부터 보자면 수열에너지라고 하지만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수력처럼 그렇죠. 발전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력 부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첨언해주면 쉽게 설명해주면 컴퓨터에 팬이 있잖아요. 열 식혀주는 거. 그걸 물로 식히겠다는 거. 네. 그게 그렇죠. 소양강대에 차가운 물을 끓여서 물로 식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물이 따뜻해지면 그걸 난방에 이용하고 뭐 이런 공랭식, 겁니다. 수랭식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럼 전력 부하를 낮춰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서버. 그렇죠. 데이터 산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니까 서버에서. 그래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수열을 이용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여기에 데이터시티 서버 기업들, 데이터 그렇죠. 기업들을 대규모 유치해서 뭐 판교나 뭐 이런 데 버금가는 데이터시티를 만들겠다는 이제 계획이에요. 이게 그린 뉴딜로 일단 돼 그렇죠. 있긴 하지만 사실 디지털 뉴딜에 훨씬 가까운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지금 현존하는 그렇죠.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중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랑 비교하면 굉장히 뭐 쉬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청정 에너지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발전소를 늘려야 되는 그렇죠. 문제들이 생기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은 R&D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면 좀 먼저 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조금 더 응원을 받아야 될 저는 산업이라고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 수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의 한계가 승용차는 전기차가 가능하대요. 근데 트럭이나 뭐 승용차 이상의 자동차는 전기차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수소 에너지는 가능하다. 트럭이나 그 이상의 교통수단이 근데 그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네. 테슬라가 네. 이 전기 트럭을 상용화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변이 얘기하는 거랑 약간 대척되죠. 예. 예.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고 니콜라라는 기업이 또 상장됐어요. 테슬라가 전기차고 니콜라가 수소차예요. 아. 그래서 테슬라 기업이 그 CEO가 항상 하는 말이 전기차 테슬라에는 한계가 트럭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아니다 트럭도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굉장히 싸우고 있고 이건 또 비방용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항상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는 상관없이 네. 엊그제 이틀 전에 와이프한테 밤 11시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수소차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너무 비싸고 1,500달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비싸고 네. 나는 20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2, 30달러 사야 되겠다. 2,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생활비 통장에서 50만 원만 빼서 사면 안 되겠냐. 외식을 안 해서 허락을 받고 빼서 샀습니다. 샀어요. 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10%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오. 네, 올라 있어요. 물론 제가 뭐 50만 원 샀으니까 55만 원이 된 건데 그럼 와이프한테 외식 5억을 샀으면 그게 5천만 원. 아 그렇죠. 예, 외식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전망 에너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밝으니까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술을 선점해야 된다. 그렇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네, 다시 좀 이제 주제를 돌아보면. 근데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뭐 얼마 지난달인가요? KBS 기사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정작 강원도의 SOC 사업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우려를 뭐 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게 36개의 강원형 뉴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한 두 가지가 이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언급이 됐다. 그 취지인데 그럼 나머지 34개는 어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국비나 도비를 써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사업은 민간 자본을 결국 투입시켜야 돼요. 근데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서 굉장히 문제된 게 레고랜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 민간을 유치하다가 이제 민간에게 뭐 임대차 계약까지 뭐 밀실 협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6개를 추진을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리고 집중 융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려사항은 최문순 도정이 2년 남았습니다. 지금 3선째여가지고 연장도 못해요. 그러면 2년 안에 이거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해놓고 그럼 다음 도지사가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도지사가 기존 정권이 추진했던 거를 또 약간 스킵할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문순 도정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고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했으면 좋겠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고 뭐 떠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 뉴딜이라는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경우에 어디선가 비는 곳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SOC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제 5년간 한국형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한 이제 재원이 한 160조 원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뭐 뺄 수 없는 예산들을 빼면 결국에는 이제 토목을 공사를 SOC를 줄여야 되는데 또 SOC는 그 뉴딜화가 잘 안 돼. 이게 뭐 디지털 그죠. 철도, 네. 뭐 그린 고속도로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워요. 네. 이게 또 강원도 상황이 아직은 뭐 제천 영월 고속도로라든가 뭐 지역마다 아직도 SOC에 대한 요구 사항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네. 또 추가 SOC 확충이 아직은 더 필요한 그렇죠. 지역인데. 네.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 이제 SOC 분야에서 특히 강원도가 좀 손해를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력 싸움인 것 같아요. 또 이제는 이게 결국은 이제 뉴딜을 받았고 이 SOC마저 가져오려면 또 정치력이 얼만큼 그렇죠. 또 이제 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게 기존에 하던 사업에 앞에 스마트 붙여놓거나 뒤에 뉴딜 붙여놓으면 그렇죠. 새로운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로 포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또는 이제 이름만 스마트 뉴딜만 붙여서 우리가 재탕 삼탕하는 건 조금 그렇죠.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서버를 대규모로 갖춰놔도 사실 정작 필요한 인력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지역의 고용 창출로 연계시킬 것이고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고민. 이제 어느덧 저희 마지막 순서 베스트 헤드라인을 뽑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원형 뉴딜을 위한 강원도 숙제인데 저희 강 변호사님께서 선정을 해주실 건데 네, 네. 좀 제가 기준은 어떻게 예. 되나요? 10글자 내로 10글자로. 글자요? 열 10글자 내로 간결하게 쏙쏙 바뀌게 제가 오늘 신문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 도전. 네. 어, 도전 먼저 저는 뉴딜을 뉴딜답게 오.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규제 대상이 발전 동력, 기대감 증폭이라고 좀 했습니다. 한참 넘었는데 저희는 기재 대상의 발상 전환 뭐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예고된 변혁
방향성 점검하라. 아, 제가 10글자 이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헤드라인 10글자를 뽑는 데가 없어요. 다음 주 100글자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정해 주시죠.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이내가 선정은 남았어. 선정은 그 선정 기준에 부합한 뉴딜은 뉴딜답게 우리 최기영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